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여러분들 랜섬웨어 들어보셨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기업들의 컴퓨터에 해커들이 침입해서 암호화 등을 통해서 파일들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또 암호화폐로 돈을 요구하면서 금액들이 수십억을 넘어가고, 또한 이러한 업체들이 서비스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몸값을 지불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랜섬웨어 해커의 공격이 일어났을 때 이 해커와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과,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랜섬웨어 해커들이 잠가놓은 파일을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마케팅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업체들이 뒤에서는 은밀하게 해커들과 협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가장 뉴스에서 핫하게 다뤄졌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내용을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오일 파이프라인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랜섬웨어의 공격에도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요.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업체의 송유관의 길이는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총 8,800km라고 하고요. 이 송유관을 통해서 하루에 이동하는 기름의 양이 4억 8천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송유관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송유관이 지나는 지역 일대의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바닥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7일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CEO의 결정으로 이 해커에게 당시 가격으로 440만 불에 해당하는 75 비트코인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약 50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난 6월 7일에는 FBI에서 이 랜섬웨어 해커에게 지불된 75 비트코인 중 64 비트코인을 회수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돈을 지불했지만 다시 서비스를 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또한 서비스를 가동한 이후에도 이 8,800km에 이르는 송유관이 정상 작동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랜섬웨어 해커에게 돈을 지불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DC 지역의 주유소의 80%가 기름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나마 기름이 있는 주유소에서는 이렇게 차들이 모여서 주유를 하려고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렇게 여분의 기름을 채워가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유하는 줄에 새치기를 하다가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업체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미국의 육류 가공업체인 JBS가 5월 30일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총 1,100만 달러의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랜섬웨어는 기존의 데이터 해킹과는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예전의 데이터 해킹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해킹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빼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빼가는 건 그리 많이 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잠가서 원 주인이 해당 데이터를 읽지 못하게 하는 공격인데요. 그리고 이름인 랜섬웨어에서 알다시피 이렇게 파일을 잠가 놓고 파일을 보려면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랜섬웨어의 최초 사례는 지난 1989년 하버드 대학 출신의 생물학자인 조셉 팝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 보시듯이 그 당시 5.25 플로피 디스크에 에이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에이즈와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러한 디스크를 2만 장을 뿌렸다고 하고요. 에이즈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정상 작동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가 리부팅을 90번째 하는 시점에는 화면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경고문이 뜨면서 컴퓨터가 잠겼다고 하고요. 이 잠긴 컴퓨터를 열기 위해서 189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뉴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조셉 팝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이 기소 중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는 기소 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랜섬웨어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금액이 여전히 상당히 작고, 뭐 기프트 카드, 선불 카드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중에서 이 돈을 세탁해주는 중간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중간자가 상당수의 수수료를 떼가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양상이 바뀌고 그 이후로는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금액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해킹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해킹해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막 빼갔다면 그 이후에 보안이 많이 강화되면서 데이터를 빼가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데이터를 빼가진 않고 그냥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잠가버려서 읽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랜섬웨어 형태로 진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FBI에 따르면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이 미국에서만 2015년 당시 하루에 1000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1년이 지난 2016년에는 이러한 건수가 4배나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 FBI에서는 이러한 해커와 협상하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실상으로는 협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해킹을 공격을 받았는데 협상하지 않고 환자들 그냥 죽어나가게 둘 수도 없는 거고, 또한 어떤 서비스 업체들은 데이터가 유출됐을 수도 있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입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를 모두 감안해보면 현실적으로는 랜섬웨어 공격이 있을 때 해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러한 예로 지난 2018년에 아틀란타시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랜섬웨어 해커에게 협상하지 않고 백업된 자료들을 가지고 복구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고 하고, 원래 랜섬웨어 해커가 요구한 금액은 5만 불이었는데 데이터를 자체로 복구하는 데는 200만 달러 넘는 금액이 사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이 활발해지면서 요구하는 금액도 계속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 평균적으로 요구된 금액은 7,00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19년에 이 금액이 4만 1,000달러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또한 같은 해인 2019년에는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한 해킹 단체가 총 2조 원의 금액을 벌고 이 사업에서 은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 업체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봐라, 이거 되게 사업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다른 해커들도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섬웨어에서 요구되는 금액은 점점 올랐고 지난 2020년 기준으로는 평균 20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회사도 이 시장에서는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해커의 배후에는 범죄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의 모습을 보면 약간은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 아마추어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해커 단체의 이름에 evil, 악마 이런 이름들을 넣는 좀 유치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규모 해킹 업체 같은 경우는 콜센터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한 피해 입은 업체들이 이러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는 걸 어려워할 경우 어떻게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어떻게 송금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단계 도와주는 조직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요구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할 때에는 금액을 깎아주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랜섬웨어 해킹 툴을 해커들에게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킹 툴을 판매하고 또 협상을 대신해 주기도 하면서 이러한 협상이 완료돼서 금액이 지불됐을 때 일정 수수료를 떼어가는 이러한 해킹 업체, 범죄 조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범죄 조직이 위치한 곳을 보면 러시아나 예전 구소련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이 정치적인 이유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이러한 범죄 조직 스스로도 자기네들은 정치적인 목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좀 웃긴 부분은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 중에 하나는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 컴퓨터가 언어 설정을 러시아어로 바꾸면 갑자기 랜섬웨어 공격이 멈추는 그러한 랜섬웨어 소프트웨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면 이러한 해커랑 협상을 하는 전문적인 협상가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는 이런 랜섬웨어 해커와 협상하는 전문 협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에 나오는 대표적인 랜섬웨어 협상가로는 그룹센스라는 보안회사의 CEO인 커티스 마인더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안업체의 CEO였지만 전문적인 협상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보안업체 CEO다 보니 이런 고객사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도움에 응대하면서 해커들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협상 전문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전문 협상가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협상 관련한 책들을 읽으면서 협상 스킬을 익혔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협상 스킬로는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에 돈을 요구할 때 근거 없이 카운터 오퍼를 함부로 날리면 안 된다, 이런 것과 또한 해커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바로 수긍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는 이러한 해커와 채팅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해커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을 했는지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해커를 북돋우면서 그래 너 수고 많았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치켜 세우고, 그러면서 그런데 너가 요구한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스킬을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협상을 하면서 본인이 협상에 재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계속 내려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보험사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 시점에 협상을 종료하고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커티스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조금 더 금액을 낮출 수도 있었지만 보험사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랜섬웨어 해커와 협상을 할 때에는 절대 해커를 비난해서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근하고 약간 마일드하게 접근해서 우리는 친구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너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니 협상을 담당하는 반대측 해커도 이 조직의 구성원의 일부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 보스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물어볼게,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커티스는 이러한 협상을 많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였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을 한 해커의 암호화폐 개인 지갑의 주소를 알아내고, 이 지갑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돈을 파악하면 협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힌트를 얻었다고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해커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와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나름의 매뉴얼, 대본,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입수를 해서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이러한 스킬들을 잘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커와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해커와 피해자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들어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업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해커와 피해자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드는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한 업체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가봤는데 이미 그 사이에 해커하고 협상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협상이 엉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해커는 초반에 20만 달러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아무 근거 없이 $10,000를 제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 근거 없이 이 금액을 $14,000로 올리고 $25,000로 올리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카운터 오퍼를 계속 날리게 되면 해커 입장에서는 내가 버티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커티스와 커티스의 같은 동료인 마이크 파울러가 이 협상에 들어와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커 측에서 그럼 $65,000에 그냥 협상할까?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업체에서는 $65,000를 제시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의심스러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더 조사해보니 이 해커들이 같이 활동하는 블로거에도 이 중간업자가 사이에 끼어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해커가 10억을 요구했는데 이 중간에 끼어든 업체는 랜섬웨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 업체에게 5억을 요구하고요.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되면 이 업체는 뒤에서 은밀하게 해커에게 연락을 해서 3억에 협상하자, 이렇게 하면 한 2억 원을 중간에서 떼어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해커가 65,000불에 협상할까?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회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 절대 우리는 그런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좀 더 조사를 해보니 이 피해 업체가 랜섬웨어를 해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몬스터 클라우드라는 업체에 도움을 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몬스터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로 잠겨있는 파일을 해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도 해커에게 지불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업체, 보안 업체, 이러한 업체가 랜섬웨어를 해지할 수 있다면 이 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맹점들을 가지고 이 몬스터 클라우드라는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해커가 65,000불에 그냥 협상할까? 이러한 답이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몬스터 클라우드에서 145,000불이면 우리가 랜섬웨어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 이 몬스터 클라우드라는 업체는 다른 단체에서도 조사해보니 비밀리에 해커와 협상을 하는 업체라고 알려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내용만 들여다보면 랜섬웨어로 잠겨있는 파일을 푸는 건 사실상 이 해커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긴데요. 이 아티클에서도 이렇게 랜섬웨어로 잠긴 파일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 랜섬웨어가 엉망진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하는 해커 업체와 또한 이러한 랜섬웨어로 잠긴 파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는 서로의 좀 니즈가 맞아서인지, 그래서 이제 어떤 해킹 업체에서는 이러한 랜섬웨어 해제를 한다는 업체한테 프로모 코드 같은 것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 클라우드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듯이 상당히 보안 기술이 높은 회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 아티클의 내용을 통해서도 약간 꿍꿍이가 상당히 많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해커가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키에 대응하는 퍼블릭 키를 이 랜섬웨어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이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파일들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를 이 랜섬웨어의 이 퍼블릭 키로 잠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파일을 풀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내에서 만들어진 시메트리 키만 있으면 풀리는데 이 시메트리 키 자체가 해커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가 돼 있어서 풀리지 못하게 되고요. 이걸 풀려면 해커가 갖고 있는 개인 키가 없이는 풀 수가 없는데, 이러한 몬스터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걸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론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랜섬웨어 이런 파일을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냥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뚫어서 돈을 벌거나, 그게 뭐 불법적이라면 뭐 채굴을 해서 코인을 얻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에서는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지도 않을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인 즉슨 이러한 랜섬웨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매니저블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건 과거에 실제로 사람을 납치해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납치 사건이 발생하던 초기만 하더라도 납치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고, 또한 협상을 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협상에 대한 스킬도 늘어나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보험 상품도 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험 상품이 금액을 범죄자한테 지불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논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보험 상품들과 협상 전략들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납치 사건들이 매니저블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적용되면서 사람이 납치당하는 경우에도 납치된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한 납치범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납치한 사람을 잘 대해주기도 하고, 또한 보험사의 경우에도 협상의 스킬이 늘면서 이렇게 지불하는 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매니저블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보험사가 이렇게 납치 사건이 발생됐을 때 보험금으로 지불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 보험을 든 회사나 단체에 납치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또한 이러한 컨설팅의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글로벌 레벨로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납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납치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보다는 이렇게 매니저블한 레벨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이 아티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티클은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니저블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랜섬웨어 해커들도 이러한 이미지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컬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공격한 다크사이드 해킹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학교, 병원, 장례식장, 그리고 논프로핏 단체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10,000를 기부단체에 기부했다는 걸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좀 웃기긴 한데요. 최근에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래서 정상적인 그룹처럼 이러한 사과문도 발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크사이드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또 다른 해킹 그룹인 R-Evil이라는 해킹 그룹에서도 앞으로 자기들도 정부, 의료,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러한 해킹 그룹들도 이미지 관리를 하고 그냥 한탕하고 돈 벌고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킹 그룹이 이러한 이미지를 신경 쓰는 것 자체도 이 랜섬웨어라는 영역이 매니저블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 그러한 측면에서 이 랜섬웨어의 공격에 대응하고 피해에 대응하는 게 적절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랜섬웨어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요. 특히 다른 건 뉴스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 해커와 피해자 사이에 끼어서 랜섬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처럼 하고 은밀하게 해커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좀 놀라웠고요. 참 세상에 온갖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차라리 해커는 해킹하고 돈 달라고 뻔뻔하긴 하지만 겉과 속은 다르지 않은데 이런 업체는 참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랜섬웨어 뉴스를 보면서 빨리 이러한 랜섬웨어가 박멸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는 이상적인 해결책보다는 그러한 해결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이 아티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